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충청과 호남 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KBS 내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무보직자들에게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보직이 없는 저 같은 평기자들 이거 밥값 해야 한다는 말 아주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언론에 공개된 이 검찰의 돈에 대해서도 좀 질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활비로 292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금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5억 원은 매달 15명 남짓의 인물 또는 기관에 고정적으로 지급됐는데 이 15명이 누군지는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 세금인 이 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자 문제를 취재할 당시에 한 전직 부장검사는 매달 현찰로 지급되는 이 특활비를 모아서 개인 빚을 갚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특활비 운용 지침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수사를 할 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밀 수사가 있을 때만 써야 하는 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특정인들이 매달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아갈 수 있었는지 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서 옐런 재무장관이 연이어서 중국을 찾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지금 미중 사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분석 나오고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KBS에서 평기자로 있는 서영민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기자지만 저보다 밥값은 훨씬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도 밥값을 아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훈훈한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자, 먼저 네. 새마을금고 잠깐 먼저 이거 짚고 갈게요. 오늘 네. 뉴스가 새마을금고 지금 뱅크런 세태는 약간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조 원 이상 지금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국공채, 네. 국가 채권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그 자금이 경색돼 있으니. 근데 이게 시중에 나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리가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옛날 레고랜드 세트처럼. 시중 금리가 오를 거란 얘기죠. 네. 이런 사태에도 걱정이 되고 또 사실 새마을금고가 자꾸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자산을 자꾸 팔아가는 사태는 사건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채권, 뭐 국공채도 그렇고 회사채도 그렇고 은행채도 그렇고 다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마련하려고. 그렇죠. 뱅크런이 일어나면 돈을 주지 않으면 파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마련하지 말고 시중은행들이 모여서 우리가 6조 이렇게 탁 던져줄 테니까 그 담보로 내놔. 담보로 내놓으면 이 돈 줄 테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융통해 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물론 이게 이 돈을 가지고 환매하는 뱅크런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금 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얼마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 그 뒤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파산할 뻔했죠. 그거 지금 그 JP 모건이 사갔습니다. 사가기 전에 이 은행을 좀 안정시키려고 그 JP 모건이 시중은행들 모아다가 사실은 그 전에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알아서 내가 해결할게 하고 나서 시중은행들 모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돈 좀 빌려주자. 그렇게 해서 안정된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안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시중의 은행들이 도와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안정적인 자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것은 이 은행 빼고 다른 은행들은 다 괜찮다.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괜찮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건데 일단 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아지면 요만큼만 할 거고요. 여기서 안 막아지면 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더 큰 은행이 나서서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조 원을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나선 건 아니겠죠 이게.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확신하기도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애매한 상황?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부실한 은행에게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에게 빌려주고 싶은 은행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뉴스 보면서 같이 연관돼서 어쨌든 제가 이제 경제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눈으로 이제 보는 시야가 좀 생겼는데 요즘 오늘 뉴스도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막 오른다고 6%까지 올랐다고 하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행채들 금리 막 오른다고 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선가 채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 폭락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새마을금고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에서 정부가 그러면은 야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그런 채권을 팔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팔지 못하게 해야만이 채권 시장이 레고랜드처럼 그렇게 불안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 한 단계 넘어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출금리가 오른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잖아요. 내수의 천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살려야만이 지금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된다라고 심지어는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규제까지도 지금 다 푸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6조 원을 급하게 지금 이 시중은행들 끌어모아서 마련해 준 거 아닌가? 결국 목적은 담보대출 금리 오르지 못하게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안정되게 그런 목적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가설인데요. 제가 그 가설을 검증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는 뭐 만약에 그런 종류의 그 흐름이 있다면 그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그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전 당연히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뭐 올 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주담대 금리가 다시 3%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무슨 지금 상황에 시중금리가 저렇게 떨어지지? 시중이 중앙은행을 너무 오판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한국은행은 그렇게 빨리 금리 내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는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오히려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2번 더 올리겠다고 했고 유럽 상황도 심상치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그 시장금리 기준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의 격차도 점점 커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 좋아지고 있고 중국 상황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금리가 올라갈 요인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갈 요인은 너무 많다. 우리는 기준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너무 빨리 튄다면 그건 뭔가 그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정보나 지식은 없다. 맞습니다. 사실 기자는 자기가 취재하고 확인한 거 외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주 그냥 서영민 기자가 평기자지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는 서영민 기자 외모 훈훈하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헤어를 좀 바꿔 왔습니다. 그 전에 녹화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해주더라고요. 경제쇼 곧 후임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늘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십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니까 소리니까. 자, 오늘 본 주제가 이제 옐런 그 미국하고 중국 관계 요즘 보면 저 재밌더라고요 여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그냥 투닥투닥거리더니 서로
한 사람이 한쪽이 죽어야만 이 싸움이 끝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블링컨 그 국무장관에 이어서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마치고 돌아갔잖아요. 네. 뭔가 분명히 옐런 장관이 그냥 놀러 간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갔을 텐데 중국을. 근데 나오는 건 사실 제가 뉴스로 봐서는 결과가 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뉴스나 그 스트레이트 뉴스 다른 뉴스를 보면 네. 그래 지금 우리가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뭘 그 이른바 야마 주제를 잡아서 쓸 것인가라고 네. 보면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 네. 이 뉴스만 전만 보면 안 보이지만 여러 맥락을 이어서 지금 그 앞에 있었던 뉴스들 이렇게 쭉쭉 이어가면서 외신들도 참고해가면서 저는 더 이코노미스트지나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즈지 뉴욕 타임즈지 이런 곳에서 그냥 매일매일 쓰는 기사 말고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쓰는 기사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특히나 말씀하셨듯 미중 분쟁의 시대거든요. 어쩌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시대고 그 전 시대가 미국에 의한 세계화가 점점점 확산되어서 모두가 잘 살기만 하고 좋은 세상일 것 같던 시대였다면 그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그 시대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변화의 시대이고 균열의 시대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은 시대니 우리는 관찰할 건 많습니다. 사실 이 큰 나라들끼리 싸울 때 관찰할 거 많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아주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10번째 안팎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문화력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큰 그림이 어떤 일이 펼쳐지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본다면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옐런 얘기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뭘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소득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것 같던데. 일단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옐런 전에는 블링컨이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블링컨 방문은 건너뛰고 옐런만 보고 싶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이 블링컨을 넣었죠. 그리고 블링컨 전에 사실은 처음에는 안 알려졌지만 지금은 다 알려진 거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베이징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CIA 국장이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블링컨이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풍선 때문에. 풍선 때문입니다. 사실은 풍선 전에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그 뒤에 우리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와중에 풍선 얘기가 터졌고 그런 다음에 풍선이 뭔가 기폭제 혹은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다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지 하고 CIA 국장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갔고 이제 다음엔 또 존 케리가 갑니다. 기후특사가 가죠. 네. 기후 얘기도 할 겁니다. 네. 이거가 누가 방문하느냐 자체가 그림입니다. 미국이 그리는 그림. 뭔 그림입니까? 내가 봤을 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 풍선 사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태를 우리 그냥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미중 갈등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쿠바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1962년에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후르시초프하고 케네디가 거의 3차 대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U2 정찰기로 쿠바를 쑥 훑었더니 발사기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발사대 이건 뭐냐 하다가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련이 여기다가 핵미사일 갖다 놓고 미국을 쏘려고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이걸 폭격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후르시초프한테서 메시지가 오죠. 니네가 전쟁 안 하면 쿠바 침공 안 하면 우리가 미사일 기지 거둘게 라는 메시지 하나랑 우리 전쟁할 거야 라는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증표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케네디가 우리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 사건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 정책학이나 군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냉전 시대를 규정짓는 우리가 냉전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냐. 그런데 사실 나중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이 쿠바의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카스트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쿠바에 핵무기가 9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네. 9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사실 쿠바 공격하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었냐 했더니 우리는 소련은 우리하고 쿠바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면 바로 핵무기 쏘기로 했다. 약속했다는 얘기까지 해줍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핵전쟁, 3차 전쟁이 날 뻔했던 겁니다. 풍선 사건 돌아가 보시죠. 왜 풍선 사건이 그 정도 급의 사건이냐.
미국은 중국하고 채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방장관들끼리의 소련과 미국 사이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당시에 풍선이 떴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 어떤 한 라인이 없었어요. 국방장관들 사이, 국방 사이에. 그렇기 예. 때문에 저게 무엇인지 해석하지도 못하고 터트리지도 못하고 계속 TV에는 중계가 되는데 미국인들은 불안해하는데 저기 안에 독가스 들어있다는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서양에 가고 나서 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위기 상황이 우리가 중국을 모른다. 중국과 대화할 방법도 없다. 지금의 이 불균형한 관계가 그리고 지금의 일촉즉발의 이 관계가 어쩌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했고 지금 상황 이대로 미중 경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하겠다는 작업이 터다지기 작업입니다. 터다지기. 우리가 중국 너네 만나서 우리는 너네한테 이런 점은 양보할 수 없어. 근데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있어. 협력은 뭐 기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치료제. 죄송합니다. 펜타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목이 메이셔갖고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 옐런이 갔는데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큰 그림이 있구나.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옐런이 디커플링이 재앙이다. 아직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견차가 크다. 뭐 이런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어갖고 이거 쉽지 않겠는데 뭔가 합의가 불발됐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하시죠. 네. 이제. 옐런이 가서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뉴욕타임스가 쓴 글이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옐런의 단어를 보라. 옐런은 또 다른 D를 썼다라고 합니다. D. 네, D.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킹도 아니고. 네. 다이버스, 그 다양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디커플링은 중국이 엄청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기술적으로 그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킨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술이 있고 특히 전기차 산업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디커플링입니다. 공급망에서 우리를 배제해서 수출이 안 되게 하는 상황 혹은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놓는 상황 EU나 그 밖의 국가들 그런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럽도 이게 싫고 미국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리스킹이 나왔어요. 디리스킹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좋아했어요. 중국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 단어를 제이크 설리번이 쓰는 순간 디리스킹 하면서 제이크 설리번이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순간 중국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디리스킹도 싫어요. 기만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누가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쓰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디리스킹을 쓴다. 사실은 우리 왕따 놓으려고 하는 거면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면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또 싫어요. 이번에 옐런이 가서는 그런 단어 안 썼습니다. 다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일리 포커스드 된 제재만 한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된 특정한 분야에 향한 제재만 할 거고 우리는 충분히 중국과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앰플룸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을 해야겠지요. 경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아니에요, 디리스킹 아니에요라는 말도 안 해요. 이 두 D는 쓰지도 않습니다. 다이버스는 씁니다. 네. 중국이 안 좋아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시도를 옐런이 하고 왔고 다양성으로 다변화로. 네. 거기에 대해서 환구시보에 나온 중국의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 말인데 폭풍우의 시기와 좀 안 좋았던 시기가 미중 사이에 있었지만 그 뒤에 무지개가 뜰 수도 있다. 환구시보에서 맨날 우리나라를 향해서 안 좋은 말만 하던 그 환구시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라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중국의 불편하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설명받음으로써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서 뭔가 알아야 했어요. 제니 옐런은 예.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1분기에 그 리오프닝 하고 나서 굉장히 좋다가 그 뒤로 서비스도 그리고 국내 생산도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좋아졌는데 중국에 관해서는 미국이 정보가 없습니다. 중국의 데이터는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옐런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거의 모든 고위 당국자를 다 만났습니다. 예. 물론 블링컨처럼 시진핑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당국자들은 다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위급을. 그러면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옐런이 오길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그 이해 폭도 넓히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도 긋고 그러한 작업을 옐런이 꽤 성공적으로 하고 갔다라는 평가가 아마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지나 뉴욕 타임즈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서 기자 말 그 생각으로 해석으로는 이번에 성과가 네. 어떤 구체적인 거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미국이 중국한테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이런 험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네. 다변화, 아까 다이버시파잉이라고 했었던가? 다이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그 디버시피케이션이기도 하겠죠. 어려운 영어니까 그냥 네. 그거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네. 다양화, 다변화 정도로 우리는 미국은 중국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험하게 우리 다룰 생각 없다라는 것만 전해준 거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소기의 성과다라고 보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처음에는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갔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 딕테이터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격앙됐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이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향해서는 강경한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온화한 말 할 수 없어요. 내년에는. 그럼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중국도 성과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냥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잘못되면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그 풍선 사태가 어쩌면 그런 사태를 촉발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한 파국이 되는 오해로 인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져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안 싸우고 이런 측면에서는 싸울 거야라고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된 분야에서만 싸우겠다. 하일리 포커스된 분야에서만 뭐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을 요즘 미국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스몰 야드 앤 하이 펜스. 그 내 뒷마당에 조그마한 공간은 높은 펜스를 쳐가지고 막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좁은 뒷마당이 아니에요. 스몰 야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초미세 공정 반도체, AI 분야 전체,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체, 바이오테크 분야 전체. 다네. 그러니까 스몰 야드가 빅야드네. 그레이트 야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만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말해주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경쟁하자. 그리고 디리스킹 같은 거, 디커플링 같은 거 말고 우리 다변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자.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그 일견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 그게 그 목적이었다면은 사실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건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걸고 있죠. 걸고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디커플링 하자는 건 중국이 디커플링 얘기 꺼낸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먼저 그렇게 했다가 한 수 접고 지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싸워보니까는 우리가 좀 유리한 것만도 아닌데 해서 그러면 접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접고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 싸우겠다라는 표현이냐?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6월 31일 날 ASML이 수출 허가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내놨죠. 네덜란드가 ASML. 그 EUV 장비.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장비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드린 것 같은데. 그 EUV 장비. 재밌다고 하네. 욕심이 많으셔. 제가 설명을 꽤 잘하지 않았었습니까? 잘해요. EUV 장비. 치고 잘하셨어. 이게 얼마나 정말 불가능한 작업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주석 방울을 200km로 다니는 주석 방울을 레이저로 2번 맞춰서 열이 발산되면 그걸 거의
달에 있는 동전을 맞출 정도의 정확하기로 거울에 반사시켜서 그걸 웨이퍼 기판에 쏘는 바로 그 EUV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 데서 나아가서 DUV 장비, 그거보다는 좀 나은 심자외선 장비,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에 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추가로 장벽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7월 4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거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가진 회사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전 세계에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 접근하는 걸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냥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CPU도 제공합니다. 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CPU들이 첨단 CPU입니다. 아주 고가의 그리고 AI 컴퓨팅이 가능한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AI 그 미국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좋은 CPU는 안 주니까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도 우회하는 방법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재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합니다. 계속 제재를 하는데 이 분야들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이야. 너희들 저작권도 잘 안 지키지. 그리고 너네들한테 가져가면 우리가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이 부분은 안 줄 테니까 우리 경쟁하자라는 단어로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사실 가장 미국한테 필요로 하는 건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국이 안 주겠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빼놓고 다른 부분만 그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이거 오케이 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또 제가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미국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중국이 떠오르는 게 두렵다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세계 전략을 새롭게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중국은 미국이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가장 많이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상 국경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 그러니까 외국과의 갈등 소지가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피곤한 나라입니다. 사실 아프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걱정했고 미얀마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맞대고 있는데 이 위험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동시에 공급망 차원에서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수출을 계속할 수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GDP의 3분의 1은 수출입니다. 수출하는데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고 철통 같은 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의 공산당의 체제가 발전을 의미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실제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국 공산당 여전히 신뢰합니다. 특히 미중 분쟁 국면에 와서는 물론 공산당이 억압적이고 우리를 좀 더 탄압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실 공산당이 없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면 혹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 미친다면 그건 더 싫어라는 게 중국 인민들의 생각이거든요. G2로 끌어왔으니까. 믿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상황이 안 좋아요. 리오프닝 했는데 경제가 안 살아납니다. 서비스 수지도 6개월 만에 떨어졌고 최저치로 떨어졌고 생산도 계속 몇 달째 좀 안 좋습니다. 불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는 사실은 많이 이 경제쇼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부동산 영향이 큽니다. 사실은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가 소비에 의해서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중국의 경제는 투자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많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거고 그 역할을 중국은 정부가 투자함으로써 했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가장 많이 했던 투자가 부동산 투자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아무리 투자해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투자도 효과가 없는 상황.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은 대차대조표 불황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본 경로를 간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 소비를 못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니 소비가 더 안 되고 악순환의 고리. 이 고리를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민들이 거의 개혁개방 이후 40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겠는데 하는 걱정을 하는 시기에 어쩌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투자 받아야죠. 투자 누가 합니까? 중국 지방정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사실은 중국이 아쉬운 점이라 이거죠. 지금
지난 5월에 중국에 방문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빌 게이츠, 시진핑 방문해서 봄에 악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방문했습니다. 애플 팀 쿡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방문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투자 유치하지 않고 성장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인민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 게다가 갈등 요소는 나라 밖에 산적해 있고 나라 안에는 또 소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도 있고 조금만 삐끗하면 훅 갈 수 있어 하는 두려움을 중국의 공산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도 체제가 약간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없다. 그건 오케이.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교류는 아주 많고 작년에 교류액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렇죠. 싸우는데도 사상 최대 교역을 기록할 정도로 양국 사이에 교역은 많고 중국이 늘 흑자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안정화가 중국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갖고 있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막 빠져드네 그 얘기가. 질문을 잊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처음 보기에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찾아가니까 미국이 으르렁대고 했지만은 안 되는 게 있으니까는 미국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구만. 그럼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 기자 말로는 중국도 아쉬운 게 분명히 있다. 중국의 공산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서 그 중국 인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 내부의 투자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 그럼 미국의 투자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도 아쉬운 게 그거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지. 투자는 심리거든요. 똑같은 투자가 들어와도 이게 앞으로 청사진이 밝게 펼쳐져 있을 때의 투자와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고 미중 분쟁 때문에 불안한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온 투자는 다릅니다. 미국의 투자뿐만 아니고 유럽의 투자, 한국의 투자, 다른 나라들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건강하게 조성돼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텐진 포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포럼을 한 이유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인들도 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번에 본 것은 와 중국이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 일단은 전기차가 온 텐진 거리가 다 전기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폐를 안 쓰더라 이제. 모든 게 전자화폐로 되더라.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딜 가나 공산당이 보이더라. 상점에 가도 공산당 선언 같은 책이 보이고 시진핑의 길 같은 그런 책이 보이고 어딜 가도 통제하는 것 같고 토론을 해봐도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지 않고 중국 참석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경계도 삼엄하고 많이 변해가더라는 이런 걸 느끼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런 그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내적인 안정을 좀 확고히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러면서 투자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중국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중국 여전히 비즈니스는 괜찮아. 비즈니스는 걱정 없어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라는 퍼즐이 일단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그렇다. 그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이해가 가는데 그럼 미국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미국은 왜 그렇게 아주 영영 안 보일 사이처럼 그렇게 중국을 갖다가 고립시키고 동맹을 다 한국도 끌어들여서 동맹을 끌어들여서 쟤네들하고 이제 놀지 말자.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이 상황이 될 줄 몰랐던 건가 그러면은? 지금도 쟤네들하고 놀지 말자는 얘기를 뒤에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두렵거든요. 사실은 이 국면에서 그 옐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예전에 헨리 키신저가 하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백악관 미국의 브레인은 설리반이죠. 맞습니다. 설리반이 다 이거 설계했습니다.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화하자는 거고 중국도 들어오고 다 우리 세계화에서 무역하면 다 유리해.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라면 시장이 아닌 것은 단아가였다면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의 시대는 끝났어. 제이크 설리번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런 거 끝났어. 이제는 국가 안보가 중요해. 시장도 국가 안보 뒤에 있어. 그 뉴 워싱턴 컨센서스로 가야 된다라는 게 설리번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지금 바이든 독트린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이게 정말 역사에 남을 독트린 같은 게 될 겁니다. 독트린 하니까 역사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언 같은 겁니다. 닉슨 독트린 뭐 네.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독트린이 멀로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이런 게 있죠. 사실은 미국이 떠오를 때 유럽의 간섭을 거부한다라고 했던 게 멀로 독트린이고 19세기 얘기고 예.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켜줄게. 반소, 방공, 경제, 군사, 원조 우리가 하게 마샬 플랜하고 하던 예.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국력이 팽창하던 시기의 독트린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롭게 하고 자유 진영에 내가 수호자가 되고 맨 앞에 서 있을 때니 다 따라와 내가 다 지켜줄게 이런 종류의 독트린이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닉슨 독트린도 말씀하셨지만 부시 독트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테러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테러를 당했죠. 9.11 테러. 그때 미국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결론을 낸 것이 우리 앞으로는 테러하고 전쟁할까요? 오사마 빈라덴 그렇죠. 잡을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방향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바이든 독트린이라는 걸 규정하자면 우리 중국이라는 거대 위협이 있어.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중국은 약간 도려내야 될 것 같아. 중국하고는 자유무역도 안 할 거야. 중국하고는 일정 분야에서는 뭐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끊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뭔가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하다 보니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트럼프가 했죠. 그렇죠. 트럼프가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했습니까? 이랬다가 혼자 했지, 더군다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위터에다가 막 쓰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지나서 바이든에 왔는데 바이든도 보니까 이 방향은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정책을 하는데 풍선 사건 같은 걸 딱 맞고 보니까 정신이 빡 드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 우리가 바닥을 다져야 돼. 플로어를 다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미중 분쟁 계속 할 겁니다. 경쟁도 계속 할 거고 다투기도 할 거고 싸울 건데 바닥을 다져놓으면 그 다툼과 경쟁이 룰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미국은 자신이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지금 중국의 발전에 의해서 가장 큰 변곡점을 중국이 지나야 되는데 그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적으로 최첨단 혁신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길목을 자만 보니까 우리가 다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AI도 중국이 발전한 분야는 있지만 여전히 거의 빅테크 회사들이 압도하는 분야들이 많고 반도체도 역시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지켜가면서 중국한테 안 주면서 시간을 끌면 시간은 우리 편일 것 같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측면에서도 보면 미국에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니 결정적인 이 분기점에서 한 10년 정도 잘 가져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들도 보면 예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 데인저 존이다. 지금 이 구간에서 2등이 못 따라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 못 따라갈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게 힘들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특히 타이완과 관련해서 네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분쟁 없이 관리하면서 중국과 이 정도의 룰을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한테는 좋아라는 미국의 계산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럼 그 미국의 전략이 지금까지 그럼 서 기자가 봤을 때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미국이 구상한 테이블대로 좀 우당탕탕거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 진행되지 않아 왔던 것 같고 좌충우돌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백악관 안에서도 의견의 충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을 지나와서 옐런의 방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옐런은 가장 중국에게 우호적이던 사람입니다. 여기 백악관에서 중국하고는 안 해. 뉴 워싱턴 컨센서스야. 이제 뭐 안보가 더 중요해라고 말할 때도 옐런은 4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이 미국과 중국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자유무역으로 계속해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국가안보 사안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비둘기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는 이 하이 펜스 높은 담장을 칩니다. 요 점은 감안하세요. 근데 너네가 싫어하는 그런 단어도 안 쓰고 너네가 싫어하는 디커플링 이런 거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외국의 투자도 너네한테 막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온 겁니다. 그 설명에
상응하는 행동이 만약에 미국에서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는 미국이 처음에 동맹을 같이 엮어서 중국을 이제 쟤들하고 놀지 말자. 쟤들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을 고립시키자라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같이 합류를 했고 좀 어떻게 보면 돌격대장 형식으로 지금 좀 과하게 지금 그 반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발언들 국제사회에 가서 발언들도 그랬었고 실제로 안 해도 될 말들을 정제되었거나 계획되지 않은 발언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뭐 의도가 됐었든 안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좀 그 돌격대장으로 섰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이 초기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진 거잖아요. 네,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이 사실은 우리보다 중국의 모진 말들 더 많이 한 것 같고 과거에 확실히 미국 편인 것 같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초기에 초기에 그랬는데 일본이 그러면서도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한번 쭉 제가 읊어봐 드릴게요. 작년 11월에 발리에서 기시다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고 2월 말에 외교 국방 관계자 만남이 있었고요. 3월에 군대 간의 방어의 핫라인을 엽니다. 그리고 4월에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을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본인들이 할 말도 했지만 뭐 유화적인 말도 하고 중국이 듣기에 약간 고가울 말도 했지만 가서 했어요. 중국에 가서. 일본에서? 네. 일본은 뭐 많이 있었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은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아주 많이 해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어떤 고위 관료가 같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무장관 회의도 올 연말에 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중국과의 호혜적인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멘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외교적인 조율 혹은 그 당국자 간의 조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을 보면 일본은 그렇게 센 말들을 많이 해가면서도 밑으로는 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야 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물론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플러스 알파지 우리처럼 거의 전부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G7 회의가 4월에 나가네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디커플링 안 원한다 이런 말을 했고 옐런도 건설적이고 공정한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긴장 완화를 위한 제스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싶은 점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잘했나? 일본만큼은 했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싶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 밑에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협력한다는 시그널을 상호 교환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양국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정립되고 나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교류가 충분히 많을 겁니다. 뭐 무역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미국은 제조업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수출이나 미국의 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 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도 교류를 하고 중국과도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요즘 드는 인상은 그 중국의 대사가 한국에서 했던 뭐 그 발언에 충분히 동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관계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이 사실 그렇게 물밑에서 중국하고 긴밀하게 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사실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보면 실리는 다 취하고 있었구만. 그럼 일본은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돌격 앞으로였었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분명히 잊지를 않는 나라라고 언젠가 3대가 가더라도 분명히 복수하는 나라라고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중국이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은 돌격 앞으로 한 나라가 누구야? 이 생각을 중국이
안 할까요? 사실 저는 돌격 앞으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못해요.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해온 건 분명히 한 것 같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지 않던 발언들 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이나 이런 발언들도 해오긴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그 꺼려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발언을 일본은 매일 하거든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처럼 푸대접을 받거나 아주 그 호된 대접을 받지는 않죠. 그 밑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려가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말로만 우리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경제적인 관계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밑에 밑작업을 하는 그런 종류의 치밀하고 계획이 있는 청사진이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다 아직은. 근데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중국하고의 입장을 봤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 공급망에서 의존하는 부분하고 교육에서 의존하는 부분하고 한국이 중국하고 입장은 일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은 갑의 입장에 가까워요. 장비도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야 니들 옛날에 그런 말 했지 마음 먹었을 때 일본은 그게 별 효과를 안 볼 수도 있지만은 한국은 직접적인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왜 지금처럼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그렇게 좀 되었느냐. 사실은 일본도 우리처럼 사드 보복 같은 거 똑같은 걸 당했습니다. 2010년에 센카쿠 열도 히토류 보복을 당했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무릎 꿇었지. 모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중국인 선장을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일본이 절치부심하면서 나 중국하고 안 놀아라고 결심을 하는 와중에 다변화됐죠. 중국 일본도 미국처럼 다변화 이런 얘기 그때도 했었고 많이 다변화 해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국에게 의존하는 분야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 측면도 있고 내수 시장이 큰 측면도 있고 우리도 사실 사드 보복을 당했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는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웃 나라들을 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자기 혼자 잘 살기만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고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중 감정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만은 합니다. 다만 그런 것과 국가를 경영하는 건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특히나 중국에 굉장히 의존한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반도체 안 좋은 이유는 중국이 수출을 못하기 때문이고 중국이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도 안 팔리는 것이고 중국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우리도 꼬라박고 있는 것이고 하반기 3분기 되면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올라간 신호가 안 보인대요. 전문가들이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는 신호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상저하고가 하반기 4분기에 오면 모르겠는데 3분기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지금으로서 물론 우리도 다변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계 우리가 그 일궈 가야 할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와의 충분히 좋은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 서 기자는 말도 참 잘하고 제가 앞만 봐도 KBS의 보배야. 이런 기자들만 잔뜩 있으면 참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날 저희가 어떻게 됐죠? 네, 요거 하나는 그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하기 직전에 중국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그 히토류 이거 일종이라고 해요. 반도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에 필요하고 이건데 이거 수출 통제하겠다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직전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큰 거라고들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론 제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실 마이크론이 그 뒤에 중국에 투자도 한다고 했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재는 히토류 제재 비슷한 것이고 이것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를 본 것이기 때문에 빅샷이라는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이게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뭔고 하니 저희 아마 그 시청자분들 중에 되게 충전 속도가 빠른 충전기 아답터 같은 걸 사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은 그냥 아답터가 아답터지 하지만 어떤 특정한 아답터는
꽂으면 한 15분 만에 충전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고전압으로 충전, 고속 충전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갈륨입니다. 쉬운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죄송합니다. 내공이 부족해서 질화 갈륨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열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이 안 돼서 그렇게 고전압이 와도 충분히 견디는 소재, 4세대 반도체 소재. 어쨌든 중요한 거라 이거죠. 태양광 이런 데도 쓰는 거고 미국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소재. 다만 당장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 소재. 시간 얼마 없으니까 그게 제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어라고 보여졌다는 의미. 특히 옐런이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 이건 역시 삿바 싸움입니다. 터잡기 싸움.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지형을 잡기 위한 좀 더 큰 카드를 하나 내밀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내밀 카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런 부분. 무궁무진합니다. 중국은 광물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 배터리 광물에 있어서는 특히나 거의 모든 수직적인 개발화를 다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는 많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통제했을 때 일본이 유리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역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함부로 그 카드를 쓰긴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쓸 거라 이거죠. 카드가 있다 보여준 거예요. 참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네. 정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좀 판단해서 어쨌든 5천만 국민들의 생활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미 KBS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최백운 교수와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